국민의힘 2차 경선이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내일 3차 경선에 오를 2명의 후보가 발표되는데 결선행 티켓을 놓고 경쟁하는 후보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첫 행보부터 통합을 외쳤는데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대행 출마설이 임박했는데 권한대행을 가까이서 보좌한 총리 비서실장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 또 총리실 일부 정무직 참모들도 곧 사표를 낼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움직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할 거라는 이제 신호탄이라 볼 수 있겠죠. 특히 비서실장 하셨다는 분이라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제 어떤 생각과 어떤 비전을 아마 같이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 가장 한덕수 권한대행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을 분인데 그분이 나오셨다는 것은 아마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선 출마했을 경우 캠프를 차려야 되는데 그 캠프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실무직 구성을 위한 첫걸음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경선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었고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되면 최종 후보자가 나오게 되는데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기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캠프를 꾸리고 거기서 단일화 협상을 위한 팀을 만들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조금 이르게 실무진이 나와서 사표를 내고 캠프를 꾸리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5월 초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제 한대행 출마할 거라는 부분에 좀 무게가 많이 쏠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죠. 그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이긴 했는데 저는 굉장히 그 처신 자체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차출론이 이미 불거진 지가 20여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각종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제대로 된 이번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된다고 했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됐겠죠.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짧은 기간 조기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책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서실장이 사퇴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5월 4일까지는 이미 사퇴를 해야지 대선에 출마할 수 있고 조만간에 2명의 공보실장과 홍보실장인가요? 그다음에 3명의 실장이 사퇴를 하고 정무실장이죠. 3명의 실장이 사퇴를 한 다음에 이 3명의 실장 체제로 캠프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보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행보 자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자유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분 다 사실상 한대행의 출마가 좀 기정사실화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대행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을 하고 또 특히 한대행이 대선에 출마를 한다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의 경우에는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대선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아있는 시점까지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각종 임무를 다 수행을 했어요. 영호남을 다 방문하고 국무대를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외교적인 행동도 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통상과 관련돼서도 이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통산 전략이 어떠한 건지도 지금 깜깜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 자체가 본인의 그런 이미지, 대선 주자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죠. 이거 자체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사실상 권력의 지금 윤석열 정부의 2인자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이유는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 때문이다. 내란 행위에 있어서 총리가 어떻게 책임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무회의 자리에 한덕수 총리 분명히 있었어요. 본인께서는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대해서 찬성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번 내란과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죠. 추후에 만약에 제대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 책임
반드시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내란 공범이라는 주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덕수 대행에게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 어떻게 듣고 계세요?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관리 만약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에 나갔다라면 좀 이제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권한대행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선거 관련된 전반적인 사무 관할을 지휘한다라고 한 거지 실제 선관위의 어떤 사무총괄은 선관위위원장이 합니다. 선관위위원장이 아닌 상징적인 자리 게시물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선거 중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생각 들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임기를 꽉 채우고 임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출마하기 전 그 데드라인이 있는데 그걸 꽉 채우고 대선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관직에 있으면서 광역단체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누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큼 미쳐놓고 이제 대선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거를 본인은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 들고요. 또 이제 내란 이제 공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비상계엄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그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절차적 하자 때문에 지금 기소화되어 재판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내란 혐의라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규정한 것은 굉장히 맞지 않고 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탄핵됐는데 한번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어서 이미 돌아왔습니다. 직무에 복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에 대한 내란 프레임은 아마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내일이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2명으로 좁혀지는데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경제, 한동훈 안철수 후보는 안보 행보를 보였습니다. 어떤 전략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와 안보죠. 예. 경제, 안보, 그다음에 퍼주기에 대한 불안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경제와 안정, 안보제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근데 지금 각각 이제 2명의 후보가 경제 또 이제 한동훈 안철수 후보가 안보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예. 어떤 찬탄, 반탄 어떤 이제 진영이 나누어져 가지고 본다기보다는요.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현재 중요한 현안이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경제와 안보 불안 아니겠느냐.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이제 후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는 것은 중국과 손을 잡아서 미국에 맞선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위기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 반도체라든가 AI, OLED 이런 것들 얼마나 긴밀하게 협조되는 상황입니까? 자동차 산업부터 포함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편에 섰을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북한은 1년에 2서너 개씩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생산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직접 생산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 미국의 핵 우산 R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우리는 동등하게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균형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정권에 탄생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 그런 안보 위기, 친중 행보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비전을 좀 겨냥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재명 후보가 중국과 함께 미국에 맞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말을 한 번 더 짚어드리는 바이고요. 지금 4인 경선 체제에서 4명의 후보가 지금 각각 안보와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각각 좀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좀 내세우고 싶은 부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책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라고는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 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가 발생한 건 무엇이죠?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고 선관위에 보내고 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방에 있어야 할 군대를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총을 겨누는 상황이었어요. 경제와 안보 모두 다 윤석열 정부가 망친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4명의 후보는 어떠한 입장을 밝혀야 하느냐.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안보와 경제에 대해서 그래도 집권 여당 출신들 아닙니까? 집권 여당 출신으로서 사죄와 반성을 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철저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방법이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 4인 경선에서 기억나는 단어가 뭐가 있죠? 깐족대다. 보통 코바콩이었나요? 뭔가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든가 네거티브밖에 남는 게 없어요. 국민들 뇌리에는 이 4명의 후보들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 어떠한 정책과 비전을 밝혔는지 전혀 남아있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각각 지금 마지막 입장을 밝힌다고 한들 그 진정성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다가갈지 저는 좀 의문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경선 후보 압축 중입니다만 후보 확정까지 단일화라는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자, 먼저 각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단일화와 관련한 입장 먼저 듣고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몽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납득이 가는 그런 걸 하게 됐어요. 단일화하면 토론 2-3번 하고 그다음에 국민 전체로 상대로 국민 경선을 해야 되겠죠. 저 이재명 후보 그리고 한쪽에는 우리 후보 한 사람 해서 몇 대 몇이 나오는지를 그런 얘기하는 것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패배주의 아닌가요? 네, 4강 후보들의 입장 좀 압축적으로 들어보고 왔는데요. 좀 단일화에 적극적인 후보들도 있고 좀 부정적인 후보들도 있고 각자 의견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만약에 한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단일화 방식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아마 오늘 이제 그 비서실장이 손영태 비서실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단일화 협상을 위한 실무 준비를 위해서 나온 걸로 좀 보입니다. 지난번에 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대선에서 단일화가 성공한 케이스가 2번 있습니다. 단일화도 2번 있었고 성공한 케이스도 2번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했으면 다 성공했다는 거죠. 이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이제 국민통합 21 후보 간에 단일화를 해서 딱 이맘때쯤입니다. 대선이기 한 달 전에 단일화해서 성공을 했었고요. 또 이제 20대 대선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당시에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해가지고 또 이제 선거에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단일화에 대한 승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단일화 한다 그러면 이거를 깨는 그런 걸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 후보들이 각자 나름 유리한 방법이라든가 각자 생각한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국민의 힘과 국민들이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제 단일화 어떤 방법에 대한 어떤 방법에 의한 이제 어떤 그 견해 차이 이런 거는 소소한 문제다. 이제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통 큰 그런 단일화 방안이 아마 의외로 신속하게 원포인트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각 후보들이 좀 각자 다른 셈법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반 이재명 빅텐트를 부각하고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까요? 일단 뭐 빅텐트를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빅텐트가 이루어지려면 한덕수 총리가 꼭 들어와야겠죠.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은 전 쉽지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4인 경선 체제 하에서는 그래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4인 4색의 말씀을 하고 있으시지만 최종적으로 한 명의 그 후보가 결정이 되었을 때 그 후보는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지위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본인이 당권을 포기하고 한덕수 총리라는 외부의 인사에게 단일화를 통해서 이것을 넘겨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좀 의문일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촉박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미 일정 부분 당도 있고 세력이 있는 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일화를 한 사례였고요. 지금의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 세력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여론조사 수치가 나와 있을 뿐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기반이 전혀 없는 분이시고요. 거의 50년 동안 관료로서 고위 관료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서야 정치에서 막 이제 발을 내딛는 것이고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간 안에서 단일화를 이뤄낸다? 저는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빅텐트란 말 자체도 한덕수 총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과연 빅텐트에 합류할 것인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으로 단일화되지 않으면 빅텐트에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아직 젊으시잖아요. 아직까지도 정치 이력으로서는 앞날이 굉장히 창창하신 분인데 구태여
질 수도 있는 선거에서 빅텐트에 들어가서 대선 주자로서 선출되지도 못한다? 저는 그런 위험성을 감수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빅텐트라는 것은 사실상의 그냥 정치적인 구호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성립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외부에 세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보다 그다음 두 번째 수로 높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이제 외부에 있는 어떤 국민적 지지자를 두고도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세력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이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무당층과 지금 중도층이 상당히 있는데 이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얻는 지지율과 굉장히 유사한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경선이 끝났을 경우 어떤 분이 과연 이제 1등 주자가 되느냐,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지금 최종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최종적으로 나온 이제 국민의힘 범보수 측 후보와 이재명 쪽 후보가 아주 치열한 그런 이제 경쟁률을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이준석 후보가 키맨이 되겠죠. 아마 이준석 후보가 그때는 보수 쪽으로 합류를 해서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이제 그런 아주 치열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이제 민주당 얘기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통합을 강조 중인데 민주당 대선 후보 이야기 일단 이재명 후보의 얘기부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지도부의 이 행보 때문에 의구심을 갖거나 또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음지만큼 양지가 있는 것이고 또 동전은 앞면이 있는 것처럼 뒷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는 현충원을 찾아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까지도 찾았고 참배 후 열린 최고위에서도 온 국민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당내 지지세는 확인을 했고 외연 확장을 꾀한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통합과 성장입니다. 첫 번째 통합의 경우에는 당내 통합도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중도와 보수 진영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통합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하게도 오늘 첫 번째 후보로 선출되고 난 다음 첫 번째 그런 일정 자체가 사실상 보수 진영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 일정이 대표적인 우리 반도체 기업을 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통합과 성장 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묘역을 참배했을 때 이재명 후보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구동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기자들에게. 구동존이는 차이는 있는 그대로 두고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보수와 진보 그리고 좌와 우가 항상 같을 수는 없겠죠. 차이는 그대로 두더라도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함께 간다는 뜻으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 임하는 그런 자세이자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언급해 주신 구동존이 광폭 중도 행보 어떤 식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본격 대선에 이제 나서게 되다 보니까 이승만 이제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행보를 썩 내키지는 않지만 아마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전의 행보들은요, 이승만 이제 정권에 대해서는 친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로지 독재만 있었고 장기 집권만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만 쭉 부각시켜 왔는데 갑자기 대선 출마자로 확정이 되면서 찾아가서 묘역에서 참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 1인당 GDP가 50불에서 지금 36,000불로 엄청나게 지금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부정하고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하는 게 맞지가 않다. 우리 선배들의 피와 땀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기 어려울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좀 보이고요. 지금 외연 확장을 위해서 뭐 중도 실용적인 모습 보인다 그랬었는데 저도 사실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 것이 반도체 공장 찾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에서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주 52시간제 예외입니다. 근데 그런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고 뒤에 이제 그 반도체 가서 그냥 반도체 잘 내가 지원하겠다, 밀어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을 얘기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좀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고요. 상임선대위원장에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보수 책사로 꼽히는 원로 인사잖아요. 이 인물을 영입한 것 역시 외연 확장과 좀 맥락을 같이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서 중요한 부분 뭐라고 보시는지요? 윤여준 전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신을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보수주의자이면서도 진보적인 색채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각 정치적인 책사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윤여준 전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셔왔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사실상 선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의 정권, 권한을 위임한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선대위 구성 자체가 단지 민주당과 진보 진영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선대위로 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는 보수적인 부분들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이재명 후보의 그런 대선 전략 자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합과 성장입니다. 이 중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 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성장은 정책으로서 보여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윤여준 전 장관 영입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서 중요한 것 어떤 것인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여준 장관은 YS 때 환경부 장관을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 했었던 이제 보수 인사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선언을 해서 그 캠프에서 활동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또 안철수 후보 캠프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이재명 캠프에 또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활동한 지가 13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보수의 책사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을 막지 않고요. 그냥 책사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가진 가장 큰 불안감은 뭐냐면 정치 보복입니다. 그 대통령의 어떤 권한은 잔인하게 쓰는 거다라고 본인도 얘기했었고 보복은 몰래 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한 것이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을 경우에 또다시 이제 극심한 갈등과 보복이 재현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각 당의 대선 준비 상황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